거대한 변화는 종종 가장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처럼 말입니다. 자산 시장의 패권 역시 수천 년간 군림해온 어떻게 보면 관상용 자산이죠. 금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혈액과도 같은 산업용 자산, 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오늘 금의 시대는 가고 은의 시대가 온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금이 아닌 은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과학적, 지정학적, 그리고 또 경제적 근거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는 오랫동안 금을 최고의 안전자산, 부의 상징으로 여겨왔잖아요. 금고에 넣어두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 금을 두고 게으른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완벽한 화폐였어요. 부식도 안 되고 희소하고 또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완전히 재편하는 지금은 금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은 중앙은행 지하 금고나 개인 금고 아니면 장신고 형태로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바로 그 점이 금의 강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산업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기의 부침이나 기술 변화에 영향을 안 받는 그야말로 순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금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그 신뢰에 있거든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거나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금은 수천 년간 검증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가치 저장과 가치 성장의 차이입니다. 저장과 성장? 네, 금이 현재의 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미래의 부를 폭발적으로 창출하는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은 기술의 발전에 있고 기술의 중심에 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치를 지키는 자산과 가치를 키우는 자산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일하는 자산, 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반면 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미래 기술의 심장부에서 은이 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금의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비싸니까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존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율 1위는 단연 은입니다. 국제 표준인 연동구례를 100%로 봤을 때 은의 전도율은 약 106%에 달해요. 금은 고작 70%대에 불과하죠. 와,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낼 때 금보다 은이 거의 1.5배 가까이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1.5배라니 엄청난 차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은은 공기 중에 두면 쉽게 검게 변색되잖아요. 전자기기 부품은 아주 민감한데 그런 약점을 가진 금속이 어떻게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은의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그 질문에 답이 숨어 있어요. 은이 변색되는 건 공기 중의 황성분과 만나서 표면에 얇은 황화은 피막을 만들기 때문인데 이걸 황화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피막이 아주 무르고 얇아서요. 아주 작은 물리적 마찰에도 쉽게 벗겨집니다. 쉽게 벗겨져요? 네, 예를 들어서 커넥터를 꽂거나 스위치를 켜는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피막이 싹 닦여나가면서 다시 완벽한 전도율을 회복해요. 이걸 자기세정, 와이핑 액션 효과라고 부릅니다. 와, 자기세정이라니 오히려 스스로 표면을 청소해서 최상의 성능을 유지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구리에 생기는 녹은 아주 단단해서 접촉 불량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결국 약간의 변색을 감소하더라도 이 압도적인 전도율과 자기세정 능력 때문에 은을 대체할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필수 원소라고 불리는 거고요. 엔비디아 GPU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 막대한 전력, 그걸 손실 없이 공급하는 버스바, AI 로봇의 정밀 센서와 커넥터, 그리고 오지 통신망,
미사일 유조 시스템까지 미래 기술의 혈관에는 모두 은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내연기관차의 2배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 온갖 센서, 심지어 유리열선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훨씬 많아졌죠.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은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 보이네요. 하지만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바로 이 공급 문제입니다. 네, 위기는 좀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은이 소멸하는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멸하는 자산이요? 네, 금은 뭐 반지든 금리든 사용 후에 90% 이상이 회수돼서 재활용됩니다. 녹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양광 패널에 아주 얇게 소량으로 흩뿌려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수하는 비용이 은의 가치보다 훨씬 커요. 경제성이 없는 거죠. 아, 한 번 사용되면 사실상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자산인 거죠. 실제로 세계 은 시장은 지난 5년간 연속으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광산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양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위기가 등장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더 많이 캐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바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채산성이 맞는 광산들이 더 많이 생산에 나설 테니까요. 그게 은 시장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은의 약 70에서 80%는요. 은을 캐기 위한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리나 납, 아연, 금을 캐는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옵니다. 아, 부산물로요? 네, 즉 은 생산량은 은 가격이 아니라 구리나 아연 가격에 연동된다는 뜻이에요. 은 가격이 3배가 올라도 구리 수요가 없으면 광산문을 닫아야 하는 거죠. 이런 공급의 비탄력성이 은을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운 자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사실이네요. 수요는 자체적으로 폭발하는데 공급은 다른 금속의 수요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기이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위기? 지정학적 문제가 더해진다고요? 바로 무기화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받아서 생성한 전기를 모으려면 전극에 고순도의 은 페이스트를 발라야 하는데요. 중국이 바로 이 은 페이스트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 거죠. 은광석을 수입해서 고순도로 가공하는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아,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 소재인 갈륨이나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원 무기화를 시도했던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중국이 같은 논리로 은 페이스트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좌초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That's not good 이라고 짧게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전기차와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하는 그에게 은 공급망의 안정은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은에 대한 산업적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한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성, 그리고 다른 금속에 묶인 비탄력성,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에 의한 무기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게 현재 은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치의 재평가죠. 가치의 재평가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미국 정부가 최근 은을 단순 귀금속이 아닌 미사일과 AI 서버, 통신 장비의 필수적인 핵심 전략 광물로 공식 지정한 것이 그 첫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이제 은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좌우하는 안보 자산이 되었다는 선언인 셈이에요. 직접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는 곧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평가의 끝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 그러니까 금은비라고 하는데요. 이 금은비가 로마 시대부터 12대 1에서 15대 1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20세기 대부분도 50대 1을 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80대 1, 심지어 90대 1을 넘나들고 있어요. 산업용 금속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격차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추격, Great Catch-up이군요. 은이 금의 가치를 다시 따라잡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될 거라는 예측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이 가난한 자의 금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미래를 선점하는 승리자의 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성장과 함께 부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왜 금이 아닌 은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금의 신화가 저물고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인 은이 새로운 왕자에 오르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자산. 우리가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적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급 부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은의 이런 전략적, 산업적 가치가 명백해져서 지금까지 금에만 집중했던 거대 연기금이나 월스트리트의 주류 금융 투자자들이 은을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새로운 전략적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산업 수요발 공급 부족은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